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뛰어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주. 그 중에서도 로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우주 개발하면 왠지 국가의 자존심을 건 그런 치열한 경쟁, 이런 게 먼저 떠올랐잖아요. 네,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뭐랄까, 게임의 판이 바뀌었어요. 바로 경제성이랑 효율성,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상징, 스페이스X가 있잖아요. 어떻게 시속 10,000km가 넘는 속도로 떨어지는 그 거대한 로켓을요, 정말 몇 센티미터 오차로 바다 위 그 작은 바지선에 정확히 세우는지. 정말 마법 같죠? 네, 이 마법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그 과학적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재사용 기술이 단순히 그냥 비용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우주 탐사의 미래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또 최근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죠. 정말 자랑스러웠죠. 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볼 때마다 좀 비현실적인 장면이에요. 펠컨 9 로켓이 착륙하는 모습 말이죠. 네네. 거의 100km 상공? 그러니까 우주 공간 경계에서부터 자유낙하하는 거대한 쐐기둥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산막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산막 드라마요? 네. 1막은 그 뜨거운 불길을 뚫고 돌아오는 대기권 재진입. 네. 그리고 2막은 자세를 잡고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하강. 네. 그리고 마지막 3막이 모든 것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 착륙이죠. 각 막마다 스페이스X가 진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완성한 핵심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하강 단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로켓 꼭대기에 달린 격자무늬 날개, 그리드핀이더라고요. 아, 네. 보통 비행기 날개랑은 완전히 다르게 꼭 와플 펜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와플펜. 저런 독특한 디자인이 초음속 환경에서 특별한 이점을 가져오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독특한 모양이 핵심입니다. 일반 비행기 날개는요, 초음속으로 날면 날개 표면에서 공기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라는 게 생기기 쉬워요. 공기가 착 붙어서 흐르질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저 와플펜 같은 구조는요, 초음속의 거친 공기 흐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로켓의 방향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거대한 로켓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양 자체가 초음속 환경에 최적화된 결과물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요? 초기에서 그리드핀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그 수천 도에 달하는 마찰열에 녹아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녹아내리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내린 결정이 아주 과감했어요. 소재를 통째로 티타늄 합금 하나로 깎아서 만드는 단일 주조 방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소재를 그냥 더 튼튼한 걸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단순한 규체 그 이상이에요. 티타늄은 고온에 훨씬 강해서 별도의 단열재나 열차폐 시스템이 필요 없거든요. 아하. 이 결정 하나로 부품 구조가 엄청 단순해지고 착륙 후의 정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재사용 로켓의 경제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듣고 보니 엔진의 역할도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초음속 역추진이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네네. 상식적으로는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엔진을 쏴야 할 것 같은데 떨어지는 방향으로 엔진을 분사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죠. 로켓이 마하 10 이상, 이 초음속으로 떨어질 때 진행 방향으로 엔진을 짧게 분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뜨거운 배기가스가 로켓 앞쪽의 공기를 확 밀어내면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가스 쿠션을 형성합니다. 가스 쿠션이요? 네, 이 고밀도의 가스 장벽이 로켓으로 돌진해오는 그 뜨거운 플라즈마를 옆으로 싹 비껴나가게 만들어요. 와, 그러니까 로켓이 자기 배기가스로 만든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대기권을 돌파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기발한 열차폐 방식이죠. 사실 이 귀중한 데이터는 원래 나사랑 같이 화성 착륙 기술을 연구하면서 얻은 자산이에요. 화성 탐사 기술이요? 네. 대기가 희박한 화성에서는 낙하산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강력한 역추진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와, 화성 탐사 기술이 지구로 돌아오는 로켓에 적용된 거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 호버슬램 또는 자살 연소. 영어로는 수이사이드 번이라고 하던데 네. 이름부터가 정말 살벌한데요? 그렇죠.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추력대 중량비라는 어떤 물리적인 딜레마 때문이에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1단 부스터는 연료를 거의 다 써서 아주 가벼운 상태예요. 그렇죠. 텅 비었겠죠. 네. 그런데 패콘9의 멀린 엔진은 아무리 추력을 낮춰도 최저 55%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엔진을 완전히 끌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럼? 문제는 그 55%라는 최소 추력조차 텅 비어버린 가벼운 로켓의 무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엔진을 켜는 순간 헬리콥터처럼 공중에 우아하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맹렬하게 솟구쳐버려요. 착륙해야 하는데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고요? 네, 정밀한 착륙은커녕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너무 강해서 섬세한 조작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의 자유낙하로 떨어지다가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계산된 완벽한 타이밍에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딱 켜서 속도를 순식간에 0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1초만 늦어도 지면에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1초만 빨라도 공중에서 멈췄다가 연료 다 떨어져서 그대로 추락하죠. 와, 이름처럼 무섭도록 유용한 방식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한순간까지 아낀 그 연료 한 방울이 결국 더 많은 화물을 궤도에 올리는 동력이 되니까요. 위험과 효율을 맞바꾼 무섭도록 영리한 방식인 셈입니다. 네. 정말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스페이스X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기술 같네요. 그런데 이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착륙 기술을 완성해놓고도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에서는 아예 착륙 다리마저 없애버리겠다면서요. 맞습니다. 심지어 발사대에 달린 거대한 로봇팔, 일명 메카질라로 공중에서 로켓을 붙잡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잠깐만요. 공중에서 로켓을 잡겠다고요? 이건 거의 공학이 아니라 고개에 가까운 이야기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착륙 다리를 없애서 얻는 이득이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렇게 큰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로켓 운용에 대한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일론 머스크의 아주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이점은 말씀하신 대로 착륙 다리라는 죽은 무게, 데드웨이트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무게를 줄이는 거. 그렇죠. 그 무게만큼 연료나 화물을 더 실을 수 있으니 효율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그 정도 이득을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바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목표요? 바로 재발사 준비 시간을 극한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지금 펠컨 9은 착륙하고 나서 크레인으로 옮기고 점검하고 다시 발사대에 세우는데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려요. 꽤 오래 걸리네요. 네. 하지만 메카질라로 로켓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륙 즉시 발사 거치대로 옮겨서 연료 주입하고 다음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몇 시간 안에 재발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핵심은 속도군요. 그렇습니다. 로켓 운용을 일회성의 발사 산업이 아니라 공항에서 비행기가 승객 내리고 바로 다음 비행 준비하는 항공운송 산업의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시도예요. 이 비전이 실현되면 우주 운송 비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질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스페이스X가 거의 20년 동안 그 수많은 실패랑 폭발을 겪으면서 쌓아올린 기술들을 듣고 나니까 후발주자의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누리호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까요? 뭔가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세대 발사체 KSLV-3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32년까지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스페이스X를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격차를 줄이려는 고민이 담겨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만의 방식이라는 게. 엔진의 심장, 즉 연료를 바꾸는 겁니다. 연료요? 네. 누리호가 사용한 등유, 케로신은 연소 효율은 좋지만 타고 나면 그름이 많이 생겨요. 아, 재사용을 하려면 매번 엔진 내부를 분해해서 아주 복잡하게 청소해야 하죠. 이건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최신 랩터 엔진처럼 액체 메탄을 연료로 선택했습니다. 연료를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인가요? 단순히 더 강력한 연료를 쓰는 건가요? 아니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재사용의 편의성 문제예요. 메탄은 아주 깨끗하게 연소돼서 그을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아, 청소할 게 별로 없겠네요.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는 코킹 현상이 적으니까 재사용을 위한 정비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빨라지죠. 처음부터 재사용을 염두에 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큰 그림 외에 한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 이른바 코리안 뉴스페이스의 움직임도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데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서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노스페이스랑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두 기업의 전력이 아주 좋은 비교 사례가 됩니다. 먼저 이노스페이스는요, 고체 연료랑 액체 산화제를 섞은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쓰고 있어요. 하이브리드요? 네. 스페이스X가 쓰는 액체 엔진보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단순하지만 개발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단 소형 위성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서 실적을 쌓겠다는 속도전 전략입니다. 반면에 페리지는 처음부터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을 개발하고 있죠. 훨씬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길을 택한 거네요. 그렇죠. 페리지의 소형 발사체 블루웨일 1은 메탄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스페이스X나 록텔랩 같은 기업들이랑 직접 경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내 발사장에 완공되길 기다리지 않고 스웨덴에서 먼저 발사를 추진할 정도로 아주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시장을 노리는 전공법 전략인 셈이죠. 들어보니까 결국 같은 문제에 대한 두 개의 다른 해답이네요. 네, 실용성과 속도를 택한 전략, 그리고 더 어렵지만 확장성이 큰 시장을 노리는 전공법.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한국의 우주 생태계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있어요. 스페이스X가 수십 번의 그 빠른 의도치 않은 해체, 그러니까 화려한 폭발들이죠. 네, 그 폭발을 통해 쌓아 올린 데이터와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켓 재사용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에요. 꾸준히 발사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신뢰도와 경제성을 높여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바로 그 선순환의 첫 바퀴를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스페이스X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재사용 로켓 기술의 핵심 원리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어깨를 넘기 위해 숨가쁘게 추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전도 함께 살펴봤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사람들이 그걸 조롱 섞인 유머로 소비하기도 했죠. 네,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 장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이 일상이 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우리 세대에게 지금 어딘가의 연구실에서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핵융합 발전이라든가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요. 과연 이 기술들 중 무엇이 2035년에 우리에게 스페이스X의 로켓 착륙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까요?